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 컴퓨터 구조 사이버 강의를 강의할 김현기 교수입니다. 컴퓨터는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도구이며 응용 분야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컴퓨터의 원리, 그 다음에 컴퓨터의 구조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컴퓨터 시스템의 설계 및 기술 능력을, 실무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학기 주별 강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주차부터 7주차까지 강의를 하고 8주차에 중간고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주부터 14주차까지 강의를 하고 15주차에 기말고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은 첫 시간에 있고 하니까 컴퓨터 기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와 인간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외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감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오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시각, 그 다음에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이 되겠죠. 이 중에서 시각과 청각, 다시 말해서 시청각이 가장 중요한 정보 수집 수단이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컴퓨터는 시각에 해당되는 것이 문자나 그래픽, 영상이 되겠고, 청각은 음성 인식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촉각에 해당되는 것은 키보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신경은 컴퓨터에서는 중앙처리 장치인 CPU와 우리가 비교할 수 있으며, 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우리 사람은 두뇌에서 정보를 저장하지만은 컴퓨터에서는 기억 장치를 가지고 정보를 저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처리 결과는 인간은 느낌이나 이동으로 나타나고 컴퓨터는 앞에서 봤듯이 우리가 문자라든지 그림, 음성, 물체, 이동 같은 것들이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그의 저서인 제3의 물결에서 제1의 물결을 농업의 창시라고 하였고 제2의 물결을 산업혁명, 제3의 물결을 정보화 사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 변천 과정은 엘빈 토플러가 말했듯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변천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정보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라는 것은 정보와 지식이 부의 척도가 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보화 사회의 발전을 위한 3단계 기술 혁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혁명은 제임스 와트의 전기기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전기 발명이며, 세 번째는 컴퓨터와 통신의 탄생으로서 이들 컴퓨터와 통신의 발전과 이들 기술이 결합됨으로써 정보통신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통신은 오늘날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정보통신의 발전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니까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컴퓨터의 개요 중에서 초기의 컴퓨터는 단지 계산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자계산기라고 통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컴퓨터는 자료라든지 정보를 수집해서 문서를 편집하고 그 다음에 처리하고 검색, 기계 제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인간의 논리적인 사고까지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컴퓨터를 EDPS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컴퓨터는 그 응용 분야가 점점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기능은 이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원시 자료인 소스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컴퓨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컴퓨터는 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없으면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컴퓨터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컴퓨터는 매우 빠른 속도로 작업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고속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 정확한 프로그램과 자료가 주어지면은 컴퓨터는 연산이나 처리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확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 복잡한 작업을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활용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많은 자료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저장할 수 있는 그 대용량성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자료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호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컴퓨터를 흔히 디지털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디지털 컴퓨터라고 얘기하겠어요? 이 디지털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소자들이 디지털 소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디지털 컴퓨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디지털 컴퓨터의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면은 CPU라고 있는 중앙에 있는 그 블록이 되겠는데요. CPU는 우리가 중앙 처리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CPU 윗부분에 있는 기억 장치는 롬이나 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롬이나 램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가 인터페이스 회로를 통해서 CPU에 접속되게 됩니다. 입력 장치로는 키보드라든지 마우스, 스캐너 등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 장치로는 프린터라든지 모니터 등이 대표적인 출력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계산기는 약 3000년 전에 주판을 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1642년에 파스칼은 프랑스의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은 최초의 탁상 계산기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탁상 계산기는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덧셈, 뺄셈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계산기였습니다. 다음으로 1671년에 독일의 수학자인 라이프니츠는
파스칼의 계산기를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 속삼표 기계를 발명을 하였는데 이 기계는 덧셈이나 뺄셈은 물론 곱셈이나 나눗셈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이 자동 계산기로는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이 있는데 그 캠브리지 대학 수학 교수였던 바베이지라는 사람이 1834년에 고안한 기계식 계산기인 해석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근대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44년에 에이컨이라는 사람이 릴레이나 천공 카드를 이용해서 만든 기계식 컴퓨터인 마크 1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946년에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인 에커트라는 사람과 모클리라는 사람이 약 18,000개의 전공관과 1,500개의 릴레이로 구성된 최초의 범용 전자식 디지털 컴퓨터를 개발하였습니다. 그 후 1951년에는 반도체 다이오드하고 진공관을 사용한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인 유니박 1을 개발하였고요. 1949년에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채택한 최초의 컴퓨터인 에드삭이 개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에드삭에 채택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1945년에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제창을 하였는데 그러면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란 뭐냐? 아래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는 것은 계산기 내에다가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하고 난 다음에 이 저장된 내용을 저장치가 차례대로 명령을 읽어내고 읽어낸 내용을 해독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처리해서 그 결과를 다시 출력 장치로 보내서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프로그램 내장형 컴퓨터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도 1945년에 폰 노이만이 제안한 이러한 방식을 현재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채택한 최초의 컴퓨터인 이 에드삭에서 채택한 폰 노이만 기계의 구조를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은 5개의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장치와 연상장치, 그 다음에 저장치, 그 다음에 입력장치와 출력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서 연산장치하고 저장치를 우리는 중앙처리장치인 CPU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의 발전 과정을 세대별로 분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의 발전 과정은 5세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1세대부터 5세대까지로 나눌 수 있는데 1세대 컴퓨터는 1946년부터 1958년까지로 1세대 컴퓨터는 우리가 흔히 진공관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면은 1세대에서는 CPU를 구성하고 있는 회로 소자를 앞에서 얘기했듯이 진공관을 사용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언어로서는 기계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입출력 장치는 천공 카드라든지 종이 테이프 등등을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2세대 컴퓨터는 1959년부터 64년 사이를 이제 얘기하는데 제2세대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그 소자는 트랜지스터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세대를 우리가 트랜지스터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언어로서는 이제 어셈블리라든지 뭐 코벌, 포트란, 그다음에 알골, 뭐 APL 등을 이제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특징을 보면은 뭐 이때 이제 운영 체제가 개발됐고, 그다음에 온라인 실시간 처리 시스템 방식이 이제 실용화된 그런 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3세대 컴퓨터인데요. 1964년부터 71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CPU가 집적 회로인 IC로 이제 대체된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적 회로 시대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거를 IC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은 보면은 10분할 처리 방식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 분야로서는 뭐 MIS 분야가 이제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제 4세대 컴퓨터입니다. 75년부터 79년 사이가 되겠는데, 이때 사용한 이제 소자가 고밀도 집적회로, 우리가 LSI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와 그 다음에 초고밀도 집적회로, 우리가 VLSI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LSI와 VLSI를 이제 소자로 사용한 것이 가장 큰 이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 이제 보편화된 그런 시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차세대, 다시 말해서 5세대 컴퓨터는 1980년 이후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는데요. 이때는 대규모 종합 컴퓨터 네트워크가 이제 추진이 되어서 폭넓은 정보 교환이 가능한 그런 이제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발전 과정을 우리가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CPU 내부에 트랜지스터의 그 집적도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 그림은 인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트랜지스터 집적도입니다. 인텔은 1971년에 세계 최초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인 4004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4부터 8086, 286, 386, 그 다음에 486, 펜텀 프로, 펜텀 프로, 펜텀 2, 펜텀 4,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왔는데, CPU 내부의 트랜지스터 집적도를 보면은, 이 시대별로 굉장히 이 집적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림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집적도는 1년 또는 1년 6개월 만에 그 집적도가 배 정도 이렇게 증가된다고 보통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의 그 하드웨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있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중앙 처리 장치인 CPU가 되겠습니다. CPU 이제 칩인데요. 다음으로 이제 이 메모리 부분입니다. 윗부분에 있는 이 롬과 그 다음에 램, 밑부분에 있는 이 보조 기억 장치를 우리가 합쳐서 기억 장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기억 장치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하고요. 다음으로 입력 장치, 그 다음에 출력 장치 등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앞에서 봤습니다. 이 중앙 처리 장치인 CPU 내에는 우리가 연산 장치라든지 제어 장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컴퓨터 하드웨어 구성을 우리가 블록 다이아그램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CPU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블락 다이몬에서 이제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CPU가 되겠고, 아래에 있는 명령어나 자료,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이나 뭐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이제 주기억 장치.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입력 장치. 그 다음에 처리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출력 장치.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장치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중앙 처리 장치인 CPU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두뇌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CPU는 사용자가 지시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컴퓨터의 동작을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연산하고 처리하고 이런 기능들을 하는 것이 이제 CPU의 기능입니다. 이 CPU에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연산 장치나 제어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연산 장치는 우리가 ALU라 그래갔어요. Arithmetic Logic Unit입니다. 이 연산 장치는 산술 연산이나 논리 연산 이런 등의 연산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제어 장치는 우리가 명령어에 따라서 컴퓨터의 동작을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감독, 통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를 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제어 장치 부분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주기억 장치입니다. 주기억 장치는 우리가 프라이머리 메모리라고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 기능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기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는 실행할 프로그램과 우리가 데이터들을 기억하는 장치죠. 그래서 이 주기억 장치는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캐시 메모리라든지, 그 다음에 주 메모리, 메인 메모리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 다음에 보조 메모리. 뭐 앞에서 나왔던 이제 램이 이제 여기에서 나옵니다. 먼저 그 캐시 메모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메모리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메모리 중에 하나입니다. 캐시 메모리라는 게 이제 뭐냐? 여러분 그 캐시 메모리라는 용어를 한번 들어봤습니까? 캐시 메모리는 CPU의 속도는 우리가 굉장히 이제 빠릅니다.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뭐 CPU 집적도 이런 것도 이제 봤는데, 그러나 이 메모리 속도는 이제 굉장히 느린다기보다도 CPU에 비해서 속도가 이제 느리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CPU는 속도가 빠르고 메모리는 속도가 느리는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CPU가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이제 읽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CPU는 빠르고 메모리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캐시 메모리의 역할은 결국 이 CPU의 빠른 속도, 메모리의 느린 속도, 이 두 장치 간의 완충 작용을 하는, 다시 말해서 속도 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PU에서 직접 메인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보다 중간에 CPU하고 메인 메모리 중간에 캐시 메모리를 우리가 두어서 CPU가 캐시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면은 이 데이터를 읽어오는 시간을 훨씬 이제 절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처리 속도를 우리가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캐시 메모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캐시 메모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용량은 굉장히 좀 적은 거를 사용을 하고요. 근데 이제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되겠죠. 대신 이제 가격은 좀 비싼 게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 메모리는 주로 이제 이 메인 메모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인 메모리로서
이 다이나믹 메모리를 주로 이제 사용하고요. 앞에서 봤는 우리 이제 캐시 메모리는 주로 이 스태틱 메모리, 다시 말해 정적 메모리를 주로 이제 소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 메모리는 데이터 용량이 많은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뭐 보조 메모리에 주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데, 뭐 하드 디스크라든지 뭐 우리가 이 정보통신원, 뭐 전산소 이런 데 많이 사용하는 그 테이프 종류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 메모리입니다. 요 보조 메모리에 대해서는 조금 뒷부분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이제 언급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롬과 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롬, 램 많이 얘기 들어봤죠? 롬은 뭡니까? 롬. 롬은 우리가 영어로 보면은 read only memory라고 그러죠. 읽기 전용 메모리입니다. 읽을 수만 있는 메모리죠. 다시 말해서 메모리의 데이터를 우리가 쓸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램이라는 것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입니다. 우리가 메모리에 데이터를 쓸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램이죠. 그래서 요 롬과 램에 대해서도 조금 있다가 뒷부분에 우리가 상세히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CPU 내에 그 레지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레지스터라는 게 뭐 하는 거냐? 이 레지스터는 CPU 내부에 있는 그 조그만한 그 용량의 기억 장치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CPU 내에서 이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해 두는 그런 장치를 우리가 레지스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제 주변 장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장치는 우리가 입력 장치, 그 다음에 출력 장치, 보조 기억 장치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입력 장치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 데이터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이제 장치가 되겠죠. 우리가 뭐 늘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라든지 그 다음에 마우스, 뭐 스캐너, 디지타이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입력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장치는 우리가 컴퓨터에서 처리된 이런 결과들을 이제 문자라든지 그래픽, 뭐 그 다음에 영상, 뭐 음성 이런 것들로 이제 출력해주는 그런 이제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컴퓨터에서 우리가 출력 장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모니터라든지 프린터라든지 플로터 이런 것들이 다 출력 장치이잖아요.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보조기억 장치는 우리가 당장 필요하지는 않지만은 나중에 뭐 필요한 데이터나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는 그런 이제 장치가 보조기억 장치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이제 이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뭐 주기억 장치에 가지고 와서 뭐 사용을 할 수도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소프트웨어라는 일은 많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의 그 하드웨어를 동작시키기 위한 어떤 그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기술이나 이런 방법, 이런 것들을 갖춘 그 프로그램의 집합체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크게 우리가 이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급 언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기계어라든지 그 다음에 어셈블리어가 이제 있습니다. 기계어라는 것은 이 컴퓨터 하드웨어하고 가장 가까운 언어가 우리가 이제 기계어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어에서는 주로
0과 1 이런 이진 데이터로 이제 작성되는 그런 이제 언어가 기계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계어는 사람이 그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겠죠. 왜? 이런 데이터가 이제 이진수 0과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언어인지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불편한 것을 좀 더 이제 개선할 수 없을까 해서 이제 나온 것이 어셈블리어가 되겠습니다. 어셈블리는 0과 1로 구성된 그 기계어를 이 사람이 조금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 연산 코드를 사용해서 작성하는 그런 그 언어가 어셈블리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이제 어셈블리어 중에 이제 MOV, 뭐 mover, 뭐 R1, R2 뭐 이런 것들도 있죠. 뭐 R1에 있는 데이터를 R2에 있는 데이터를 안으로 뭐 옮긴다든지 이런 게 이제 move 보면은 우리가 이거는 뭐 어디에서 어디로 데이터를 옮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이제 이해할 수가 쉽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고급 언어입니다. 고급 언어는 이 기계어, 어셈블리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사람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사용하는 이 문장이나 그 다음에 문장과 유사한 자연어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 수 없을까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이런 고급 언어가 되겠습니다. 고급 언어의 그 대표적인 종류로서는 여러분들이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C 언어라든지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비주얼 C 또는 뭐 자바 이런 것도 다 일종의 이제 고급 언어입니다. 우리 사람이 사용하는 아주 문장과 유사한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언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체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응용 소프트웨어, 하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라는 게 무엇이냐? 이 응용 소프트웨어는 이 사용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성한 그런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는 뭐 패키지 프로그램, 유틸리티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래 한글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피스 내에 있는 MS 워드, 엑셀,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우리가 보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예를 들면은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운영 체제입니다. OS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뭐 OS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면 우리가 뭐 OS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데이터 컴퓨터의 우리가 이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형태에 의해서 분류를 하면은 데이터가 아날로그이면은 아날로그에 사용되는 아날로그 컴퓨터. 그 다음에 디지털 데이터를 사용하는 디지털 컴퓨터. 그 다음에 아날로그 디지털 두 개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컴퓨터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날로그 컴퓨터는 뭐냐? 이 아날로그 컴퓨터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아날로그 데이터, 다시 말해서 연속적인 형태의 자료를 이용해서 이 계산하는 그런 컴퓨터를 우리가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컴퓨터는 이산적인 데이터, 다시 말해서 이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연산하고 동작하는 그런 이제 컴퓨터를 우리가 디지털 컴퓨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컴퓨터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컴퓨터를 혼합한 겁니다. 자,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혼합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필요한 그런 그 장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변환기. 이걸 우리가 AD 컨버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어주는 DA 변환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형태에 의해서 컴퓨터를 분류하면은 아날로그 컴퓨터, 디지털 컴퓨터,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컴퓨터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하드웨어 용도에 의해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용도에 의해서는 우리가 마이크로 컴퓨터, 그 다음에 개인용 컴퓨터, 그 다음에 범용 컴퓨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 컴퓨터는 우리가 흔히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컴퓨터는 CPU를 최소화해서 작게 만든 우리가 컴퓨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요. 다음으로 개인용 컴퓨터입니다. 개인용 컴퓨터는 우리가 현재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들이 이제 개인용 컴퓨터. 그래서 이걸 우리가 퍼스널 컴퓨터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개인용 컴퓨터는 가격이 저렴하고, 그 다음에 이 소유가 아주 이제 용이한 그런 이제 컴퓨터가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범용 컴퓨터입니다. 이 범용 컴퓨터는 이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된 그런 컴퓨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범용 컴퓨터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과학기술 계산용이나 그 다음에 사무 업무 처리용 이제 이런 것들이 두 개로 이제 나눌 수가 이제 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의 규모에 의한 그런 분류를 보겠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마이크로 컴퓨터, 미니 컴퓨터, 메인프레임 컴퓨터,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날 우리 컴퓨터는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가격, 뭐 용량이나 그 다음에 성능 이런 면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다양한 종류들을 이제 규모에 따라서 이제 분류한 것이 되겠죠. 70년대 중반에 이제 나온 이 마이크로 컴퓨터는 그 CPU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제 사용을 했고요. 다음으로 미니 컴퓨터는 이 멀티 유저, 다시 말해서 다수 사용자용으로 이제 개발된 그런 이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슈퍼 미니 컴퓨터는 예를 들어 32비트를 사용하고요. 다음으로 이 메인프레임 컴퓨터입니다. 이 메인프레임 컴퓨터는 미니 컴퓨터하고 우리가 비교했을 때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굉장히 이제 유리한 그런 이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현재 컴퓨터 하드웨어 시장에서 이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가장 많은 이 점유율을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목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그런 이제 기능도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슈퍼컴퓨터입니다. 슈퍼컴퓨터는 이 항공이라든지 지진, 원자, 핵 이런 이제 분야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런 분야는 이제 정밀도가 굉장히 요구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양이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컴퓨터를 규모에 따라서 분류하면은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컴퓨터, 미니 컴퓨터, 그 다음에 메인프레임 컴퓨터, 마지막으로 이제 슈퍼컴퓨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집적 회로인 I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C는 한 개의 칩 안에 이 게이트, 수많은 이제 게이트들이 집적되어 있는 그 실리콘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IC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이제 트랜지스터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참조를 해보고요. 이러한 그 집적 회로의 장점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은 이 IC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크기가 굉장히 이제 작고 그 다음에 동작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모 전력이 이제 굉장히 적습니다.
또 다른 이제 장점으로 보면은 수명이 이제 뭐 반영구적이고 뭐 고장이 적고 뭐 가격이 뭐 싸고 이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집적 회로를 우리가 이제 검토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도체 제조 기술에 따라서 집적 회로를 이제 분류를 해놓은 그 표가 되겠습니다. 집적 회로는 크게 우리가 모놀리틱과 하이브리드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모놀리틱은 다시 양극형과 단극형으로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로서는 방막형, 뭐 후박형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종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회로의 집적도에 따라서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규모 집적 회로입니다. 우리가 이제 SSI라고 그러는데요. Small Scale Integrated Circuit이라고 이제 그럽니다. 이 소규모 집적 회로는 게이트의 개수가 10개 이하를 이제로 구성된 그런 이제 집적 회로입니다. 그 다음에 중규모는 우리가 MSI라 그래갖고 게이트의 개수가 약 10개에서 한 100개 이하로 이제 구성된 그런 이제 IC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집적 회로 LSI라고 그럽니다. 요거는 게이트가 약 100개에서 약 한 10,000개 이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초대규모 집적 회로 VLSI라고 얘기합니다. 이 VLSI는 약 10,000개 이상의 게이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VLSI는 초대규모 기억 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복잡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이제 IC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울트라 집적 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ULSI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게이트의 개수가 약 10의 6승에서 10의 8승계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기가 집적 회로입니다. GSI라고 그러는데 10의 8승계에서 10의 10승계까지 게이트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집적 회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테라 집적 회로입니다. TSI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게이트는 약 한 10의 10승계 이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집적 회로 중에서 TTL이라고 하는 그 트랜지스타 로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TL 소자는 가장 많이 사용되어 있는 그런 이제 이 소자입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DTL이라는 게 있었는데, DTL은 다이오드 트랜지스타 로직입니다. 이 DTL의 성능을 향상시킨 그런 그 소자가 되겠습니다. 이 TTL의 출력 회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방 콜렉터 출력, 다음으로 이 토템펄 출력, 그 다음에 3 상태 출력,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요. 개방 콜렉터 출력이라는 것은 이 트랜지스타에는 우리가 앞에서 트랜지스타의 그림이 나왔었는데요. 앞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트랜지스타는 이미터와 베이스와 콜렉터로 이제 이렇게 세 개의 그 핀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콜렉터를 우리가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다시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 개방 콜렉터라는 것은 앞에서 본 트랜지스타의 콜렉터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용할 때 외부에 이제 드라이버 저항이 이제 필요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토템플 출력이라는 것은 TTL의 표준 출력을 얘기합니다. 이 토템플의 표준 출력은, 토템플 출력은 전파 시간이 감소되고, 프로파게이션 우리가 딜레이라고 하죠. 전파 시간이. 그 다음에 팬 아웃이 크고 출력
전력이 이제 높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3 상태 출력인데요. 이것은 개방 콜렉터 앞에 나온 개방 콜렉터 출력에서 2개 이상의 콜렉터 게이트를 이제 묶습니다. 묶어가서 공통적인 저항을 통해서 이제 전원을 연결하는데 외부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엔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그런 그 출력을 우리가 3 상태 출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EC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CL은 에미터 커플링 로직입니다. ECL 소자는 이 고속 시스템에 이제 사용되는 이제 소자입니다. ECL은 ECL 게이트의 트랜지스터는 불포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동작을 하기 때문에 1 내지 2 나노세컨드의 지연 타임 딜레이를 이제 가지고요. ECL 회로의 그 논리 회로는 일반적으로 노화 그림에서 보듯이 이 노화 게이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MOS,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말로 금속 산화물 반도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금속 산화물 반도체인 MOS는 이 부품의 밀도가 높은 그런 그 집적 회로에 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 MOS는 당극성 트랜지스터가 사용되는데요. 대부분 NMOS를 사용하게 됩니다. 모스의 장점을 보면은 주어진 칩 영역에 좀 더 많은 회로를 집적할 수 있는 고밀도 패킹을 이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C 제조 기술이 좀 더 간단하고 이제 경제적이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력 소비가 쌍극성에 비해서 적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CMO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MOS는 Complemented MOS,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상보형 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CMOS 소자들은 주로 이제 어디에 많이 사용되느냐 하면요. 저전력 소모가 요구되는 그런 시스템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CMOS의 기호를 나타내고 이제 있습니다. 이 CMOS는 이 회로의 밀도가 높고 제조 공정이 이제 단순합니다. 따라서 소비 전력 소모가 적어서 경제적인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CMOS 논리회로 소자는 4000B 시리즈라는 게 있는데 이 4000B 시리즈는 속도가 느리고 출력 전류가 이제 적은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HC 시리즈가 있습니다. HC 시리즈는 하이스피드 CMO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TTL과 유사한 그런 이제 사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C 시리즈 논리 소자의 마지막으로 그 HCT 시리즈를 보면은 HCT 시리즈는 하이스피드 CMOS TTL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리즈는 HC 시리즈 논리 소자의 입력 문턱 전압, 여기서 입력 문턱 전압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은 threshold voltage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입력 문턱 전압을 TTL 전위, 트랜지스타 로직 전위에 맞춘 그런 이제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우리가 이제 집적 회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1장에서는 우리가 주로 이 컴퓨터의 구조라든지 컴퓨터의 발전 과정, 역사, 그 다음에 컴퓨터의 분류, 또 집적 회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사이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